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밥 먹을 땐 젓가락 먼저 챙겨주고 버스 기다릴 땐 내 손 꼭 잡아줬다. 전화도 하루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다. 잘 자, 뭐해? 보고 싶다. 그 말들이 매일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능청맞다고 했지만 나는 믿고 싶었다. 나한테만큼은 진심이겠지. 하지만 연애가 길어질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항상 엎어두고 통화는 꼭 나가서 했다.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오면 화면도 안 보고 꺼버리는 습관. 회사 일이야. 복잡해져서 네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래.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 내가 예민한 사람 같았고 사랑한다는 말 앞에 모든 의심이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렇게 그냥 상황에 끌려가듯 결혼까지 해버렸다. 마치 터널처럼 돌아보면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저 눈 감고 지나쳤다. 아버지의 반대도 친구들의 걱정도 내 안의 불안감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다 무시하고 말았다. 결혼식 날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술에 취해 깔깔 웃고 있었고 나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이상하게 외로웠다. 왜 이리 허전하지? 하지만 그 마음도 속으로 꾹 눌렀다. 결혼식은 다들 바쁘니까 그래. 괜찮아.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그 사람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따 또 올 거야? 지난번처럼 나 혼자 기다리게 하지 마. 화면에 떠있던 문자는 저장된 이름과 달랐다. 박 이사님이라는 이름 아래 나오는 말투는 술집 여자 그 자체였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심장이 귀에 들릴 정도로 뛰었다. 그리고 너무 떨리는 손으로 뒷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후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 응. 자기야. 왜 말이 없어? 어제는 왜 그렇게 급하게 갔어? 아쉽잖아. 그 순간 그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그의 야근, 회식, 출장, 그리고 나 혼자 있던 밤들. 무서웠다.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내 마음이었다. 그날 밤 그에게 물었다. 이 여자 누구야? 그는 처음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야, 왜 남의 핸드폰을 봐? 그건 내 사생활이야. 사생활? 당신한테 그런 게 있었어?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런 식이면 못 살아. 그는 그날 내 뺨을 처음으로 때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 사람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틀려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다. 눈치를 보게 됐고 말도 줄었다. 그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심장이 조여왔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혹시 또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봐. 그의 기분이 곧 집안의 날씨였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면 공기가 무거워졌고 한숨을 쉬면 아이까지 움찔했다. 그는 퇴근하고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가끔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다가 희죽희죽 웃었다. 아니야, 나 지금은 곤란해. 내일 얘기하자. 누구냐고 물으면 늘 똑같았다. 회사 일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 오해?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의심도 질투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뎌졌다. 밤 11시. 그는 늘 늦게 들어왔고 가끔은 밤을 새우고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안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시큼한 술 냄새와 함께 씻지도 않은 채 잠들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조용히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딸아이 옆에 누웠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엄마한테 화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결혼 생활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 우리 딸, 그 작은 아이 마음에도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몇 달 나는 바보처럼 참고 살았다. 아니, 참은 게 아니라 버틴 거였다. 그는 갈수록 더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 거짓말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라고? 나도 답답해서 나가는 거야. 내가 여자로서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라는 사람은 그에게 아내도 여자도 아닌 그냥 집안일을 하고 아이 돌보는 식모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다. 심지어 어느 날은 여자랑 통화하는 걸 바로 내 앞에서 했다. 나 지금 좀 애매해. 집이라서 아냐. 내일 봐. 그리고는 날 쳐다보지도 않고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TV 화면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집을 나가려 했다. 옷을 챙기고 딸아이를 깨워서 조용히 나왔다. 하지만 막상 집 밖에 나서니 갈 데가 없었다. 친정은 멀고 친구들은 다 연락이 끊겼고 무엇보다 나는 돈이 없었다. 지갑엔 10,000원짜리 한 장. 아이 손을 꼭 잡고 나는 다시 돌아왔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갇혀 있었다는 걸. 이후로 나는 눈치 보는 데에 더 익숙해졌고 화장도 안 하고 거울도 보지 않게 됐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디 아파요? 라고 물을 정도였다. 나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다. 가사노동, 육아, 남편의 눈치, 그리고 외로움. 내 인생은 그렇게 지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 여자가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민 씨랑 만나는 사람인데요. 부인이 있다는 말, 그분한테 안 들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그 여자가 덧붙였다. 근데 왜 이런 남자를 붙잡고 사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날 밤 나는 서럽게 울었다.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웠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더니 거짓말이었다. 상처는 묻힌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거울 속에서 나 아닌 나를 봤다. 눈밑은 퀭했고 머리는 늘 질끈 묶은 채 화장기는커녕 얼굴에 생기조차 없었다. 그런 나를 보고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무시했다. 여자 맞아? 왜 이렇게 꼬리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눈 돌리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밥도 못 넘겼다. 그가 바람 피운 게 내 잘못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돈을 쓰는 것조차 감시했다. 마트에서 장보고 돌아오면 영수증을 낱낱이 살폈다. 왜 또 쓸데없는 걸 샀어? 애가 있는 집이 이런 걸 먹는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주말엔 외제차 렌트까지 했다. 내 돈이 아니었다. 그의 돈이었다. 그래서 난 늘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생리대가 떨어져서 마트에서 사왔더니 내 돈으로 그런 것도 사냐?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도 들으며 살아야 했나? 그날 밤 그가 씻고 나온 뒤 내게 이불을 들추며 말했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어? 여보, 오랜만에 같이 잘까?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그가 다른 여자와 나눈 메시지, 통화, 스킨십까지 상상되는 그 장면들이 떠올랐고 그 손이 내게 닿는 게 숨이 막히도록 싫었다. 피곤해.
애기랑 같이 잘게.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여자로서도 끝났어.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그는 그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점점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친정엄마는 늘 똑같이 말했다. 남편이 바람 좀 피우는 게 대수냐? 내가 참아. 애들 생각해서라도.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멀어졌고,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 그리기라는 과제를 했는데 그림 속 엄마 얼굴이 너무 흐리게 그려져 있었다. 게다가 옆에 적힌 말은 우리 엄마는 자주 울어요. 항상 피곤해 보여요. 그걸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졌다. 이 아이는 이미 나를 통해 세상의 슬픔을 배워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의 눈물이 아이의 그림을 물들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이 결혼 생활 과연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밑에 적은 또 한 줄. 나는 나를 버리고 살면서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걸까? 나는 어느새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저 집 안구석에 처박힌 오래된 가구 같았다. 필요할 땐 쓰고 아니면 무시당하는.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 한켠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선 안 된다는, 나조차도 잊고 살았던 내 이름을 되찾고 싶다는 갈망. 그날 밤 나는 딸아이의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내 얼굴은 흐릿하고 옅은 회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다 색이 있었는데 나만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나는 내 아이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는 지쳐 보였다. 주름진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퀭한 눈.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눈 속에서 아주 작게나마 화가 보였다. 그건 남편에 대한 분노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에게였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했던 나. 나 자신을 돌보는 건 사치라고 믿고 살았던 나. 사랑받을 자격도 꿈꿀 여유도 없다고 스스로 단정지었던 나.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검색을 시작했다. 여자가 독립할 수 있는 방법. 혼자서 돈 벌기. 중년 여성 재취업. 그러다 우연히 한 블로그에 들어가게 됐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45세 전업주부에서 경매 여왕이 되기까지.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글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열망을 다시 건드렸다. 그 사람도 나처럼 맞벌이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살았고 돈 한 푼 없이 시작해서 지금은 월세 수입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한 줄 한 줄 나는 숨도 안 쉬고 읽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써준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가 나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다. 내가 나를 구하자.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딸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자. 그 글을 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남편은 여전히 날 무시했고 딸아이도 나를 보며 눈치를 봤고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과 알바에 쫓기면서도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다. 용어 하나하나가 외계어 같았다. 임차권, 낙찰가율, 근저당 설정.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 처음 듣는 단어들 속에서 나는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느꼈다.
그건 남편도 시댁도 세상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내 시간, 내 공간이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고 중고 사이트에서 부동산 강의 CD를 사서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도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하루 30분, 나를 위한 시간. 그게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 낙찰받은 물건은 아주 오래된 오피스텔이었다. 작고 낡았지만 내게는 자유의 열쇠 같았다. 서류 들고 법원에 가는 날 손이 덜덜 떨리고 숨도 잘 안 쉬어졌지만 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웃었다. 비록 피곤하고 초췌했지만 그 눈 속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여자가 있었다. 물론 그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다. 남편은 내가 뭔가 공부하는 걸 눈치채고 비웃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거래? 웃기고 있네.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날 더 독하게 만들었다. 누구보다 무시했던 사람이었기에 나는 그의 입을 닫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더 집중했고 더 버텼다. 잠을 줄이고 욕먹으면서도 나만의 인생을 위해 공부했다. 딸아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성공하기 전까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나를 식모로 짐짝으로만 여겼던 그 남자 앞에서 나는 한마디를 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나 없이도 살아봐. 낙찰받은 오피스텔 하나로 세상이 달라지진 않았다. 여전히 아침이면 남편은 발로 문을 차며 소리 질렀고 밥은 왜 이렇게 늦게 차려?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 딸아이는 아빠 눈치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했고 나는 익숙한 듯 밥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달랐다. 주방에 숨어서 밥을 먹지 않았다. 오히려 식탁 끝에 앉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밥 차리기 싫어서 늦게 한 거야. 그 순간 남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딸아이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건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남편이 씩씩대며 일어났다. 나는 웃었다. 당신도 이제 직접 밥 좀 차려보는 게 어때?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정리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결국 라면 하나 끓여 먹었다. 그 작은 반항은 내게 너무 큰 쾌감이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경매 물건을 준비하고 작은 강의도 듣고 부동산 카페에 가입해서 고수들의 조언을 받아 적었다. 새벽마다 도면과 사진, 등기부등본을 뒤적이고 내가 사야 할 지역, 팔아야 할 타이밍을 정리해 나갔다. 점점 내 손에 쥐어진 정보가 늘어나자 자신감도 붙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남편에게 덜 맞고 덜 무시당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차분히 이혼 서류를 꺼내 책상에 올려놨다. 이제 당신 없이 살겠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비웃었다. 야, 너 진짜 미쳤냐? 네가 뭘 한다고? 이혼하고 나가면 넌 굶어 죽어. 내가 지금까지 봐줬으니까 산 거야. 나는 조용히 서류를 밀어줬다.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 2채. 다음 달엔 세 번째 물건 들어간다. 수익이 나면 당신보다 내가 더 벌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 말에 남편은 말을 잃었다. 그토록 나를 무시하던 그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그 표정을 나는 잊을 수 없었다. 그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남편은 이혼을 막으려고 협박도 했고 너 나가면 애는 내가 키운다라며 위협했다. 집에다 경매 따위 갖다 대지 마라. 그게 네 수준이냐? 하지만 나는 무섭지 않았다. 이제는 내 통장에 돈이 있었다. 내가 만든 수익,
내가 만든 집, 그리고 내가 만든 자신감. 며칠 뒤 나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단 하나의 감정도 남기지 않고 침대 밑에 깔린 남편의 셔츠, 욕실에 덩그러니 놓인 면도기, 그리고 싱크대 옆에 붙어 있던 그의 맥주캔. 하나하나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그저 시원했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나는 딸아이 방에 들어가 쪽지를 하나 남겼다. 엄마는 이제 너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엄마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꼭 봐줘. 그날 밤 나는 내가 낙찰받은 작은 오피스텔에 누웠다. 새로 산 침구에 몸을 뉘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TV도 잔소리도 욕설도 없는 밤. 그렇게 조용한 밤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그렇게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태어나기로 했다. 오피스텔에 처음 혼자 누웠던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몸을 누인 채 나는 천장을 한참 바라봤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에서 나는 진동음,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처음엔 너무 낯설고 조금은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다. 이건 누구의 소리도 아닌 오직 내 인생의 소리였다. 그날 이후 나는 진짜로 혼자의 삶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깨워줄 사람도 없고 밥 차리라 소리도 없고 그 무시와 억압마저 없으니 문득문득 공허함이 밀려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가자 이상하게 예전엔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나는 가끔씩 새벽녘에 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를 떠올리곤 했다. 내 이름이 뭐였더라? 난 뭘 좋아했더라? 내가 처음 꿈꿨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지? 아이를 낳고부터, 아니 결혼을 하면서부터 나는 엄마, 아내, 며느리, 집안일 담당자라는 이름으로만 불렸지 정작 나 자신으로 불린 적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문장씩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를 위해 밥을 짓는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돌본다. 그 작은 루틴이 나를 붙잡아줬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내 안에 힘이 생겼다. 혼자 마트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오고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도서관에 앉아 책을 펼치고 그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다 보면 어느새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오피스텔에 전세를 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나는 두 번째 경매에 도전했다. 이번엔 조금 더 욕심을 냈다.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의 소형 원룸. 매물 조사를 하고 현장도 직접 나갔다. 벽지는 낡았고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나는 그 집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이 집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수리 견적을 받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깔고 싱크대도 중고로 저렴하게 교체했다. 첫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나는 계약서를 손에 꼭 쥐고 잠깐 울었다. 이건 내가 만든 돈이야. 누구한테 매달리지도 구걸하지도 않고 내 손으로 만든 수익이야. 그렇게 나는 매달 월세를 받는 소형 임대 사업자가 되었다. 이제는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손 벌릴 필요도 기분 나쁜 눈치 보며 일당 5만 원짜리 청소 알바를 할 필요도 없었다. 그 무렵 딸아이가 내게 전화를 했다. 엄마, 나도 엄마 집에 가면 안 돼?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왜?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엄마랑 있으면 따뜻하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꾹 삼켰다. 그래, 우리 딸. 언제든지 와. 엄마가 이젠 지켜줄게. 딸이 내게 오던 날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편지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내가 엄마를 다시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도 다시 엄마가 되어 볼게. 딸과 함께한 첫날 밤. 우리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좁은 탁자에 둘이 앉아 조금은 부른 라면을 웃으며 먹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 식사였다. 그날 밤 딸아이는 말했다. 엄마, 나중에 우리 이 집에서 같이 살자. 엄마가 제일 멋져. 나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 아이 앞에서만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전 남편에게 첫 연락이 왔을 때는 나는 딸아이와 함께 오피스텔 옥상에서 바람을 맞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익숙한 이름. 3초간 망설이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잘 지내냐? 그 첫마디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 사람은 항상 그랬다. 절대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늘 돌아와선 말 끝을 흐리는 사람. 나야 뭐 잘 지내지. 당신이 없으니까 훨씬 조용하고. 내 말에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안의 평온은 더 단단해졌다. 딸, 보고 싶다. 걔도 이제 나한테 연락 안 해. 그 말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준 게 뭐 있었는데? 돈? 시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 적 있었어? 그래도 아빠잖아. 그 말에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아빠라는 건 아이 옆에 있어줄 때 의미 있는 거야. 이제 와서 그 단어로 면죄부 받으려 하지 마.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전화를 걸어왔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있었고 어느 날은 감정이 북받쳤는지 울먹이기도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널 좀 더 아껴줬으면 지금쯤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있었을 텐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 누굴 아끼든 후회하든 그건 당신 몫이니까.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내 세계를 흔들 수 없었다. 그 즈음 나는 세 번째 부동산 낙찰을 받았다. 이번엔 원룸 건물의 지분 투자. 부동산 투자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여성들과 함께였다. 모두 나처럼 상처받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카페에서 모여 정보 나누고 낙찰 결과에 환호하고 세입자 관리하며 소소한 문제에도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들은 내 인생의 진짜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언니, 요즘 유튜브 해보는 건 어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언니 스토리 들으면 다 용기 얻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나는 딸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채널 이름은 다시 나답게. 첫 영상 제목은 50살 남편 버리고 집 샀습니다. 딸아이가 썸네일을 만들고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풀어갔다. 예상 외로 반응은 뜨거웠다. 언니 너무 멋있어요. 저도 용기 내서 이혼했어요. 울다가 웃다가 인생 다시 살아야겠네요. 구독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한 달 만에 10만 명, 두 달 뒤에는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내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영상 나 얘기지? 라고 물었다. 나는 웃었다. 당신 말고 그런 남자 또 있을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토록 나를 무시했던 남자, 이제는 내 영상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남자.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다. 누군가는 과거에 머무르다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과거를 딛고 날아오른다. 나는 후자였다. 그리고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다. 딸과 함께 살기 시작한 후 내 삶은 조금씩 변화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그동안 내가 일방적으로 딸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며칠을 보고 한 달을 보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아이의 마음이 점점 다쳐갈까봐 두려웠다. 내가 그동안 딸에게 미쳐서 과연 나를 제대로 봐왔는지 늘 부끄럽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딸의 첫말이 나를 힘있게 해주었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그 말을 듣고 나는 문득 눈물이 나왔다. 엄마도 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 한마디에 모든 불안이 사라졌다.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새롭게 나아가기로 했다. 딸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일상은 소소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차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으며 일정을 맞추는 것.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겐 크게 특별한 행복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사소한 대화, 작은 눈빛, 서로의 기분을 챙기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 여행 가자. 처음에는 놀랐다. 여행이라니. 아직 제대로 여유가 없고 돈도 한 푼씩 모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은 계속 말했다. 엄마, 우리 둘이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디? 어디든 좋으니까 같이 가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딸의 마음을 알고 결국 결심을 내렸다. 돈이 없더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에 갈 것이다. 그렇게 선택한 곳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바다를 보며 걷고 햇살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햇볕을 쬐며 그간의 아픔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기로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웃고 이야기했다.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그냥 행복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내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은 순간이었다. 여행이 끝난 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젠 단순히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꿈과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딸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학업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나는 그 고민에 귀 기울이며 조언을 해주었다. 물론 내 자랑은 아니지만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딸에게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그랬던 어느 날 딸이 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나에게 가져왔다. 엄마, 이거 봐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전에 만든 자기계발 노트였다. 그 노트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책이었다. 나는 그 노트를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 노트대로 열심히 살아볼 거야. 딸의 말에 나는 감동을 받아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노트를 통해 나는 딸에게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건 그냥 목표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을 바꿔준 법칙이야.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해. 그렇게 나는 딸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가르쳤다. 딸도 나처럼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딸이 나와 함께 책을 읽고 목표를 세우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 둘은 진짜로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 매일을 보내고 있다. 엄마, 나랑 같이 미래를 그려볼까? 딸이 내게 물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 깊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모든 것이 내가 꿈꾸던 인생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딸과 함께 진정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순간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는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부동산 사업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두려움도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었다. 부동산,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돈 벌려고 한다면 투기 같은 건 하지 말고 좀 더 안전하게 해야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원하는 건 더 이상 안전한 삶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 그리고 나만의 성공이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 내가 속박과 억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는 늘 속박된 느낌을 받았고 그의 무시와 폭력적인 태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다. 그런 삶은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었다. 나는 자유를 꿈꾸었고 이제 그 꿈을 향해 날아오르기로 했다. 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나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자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더 이상 가벼운 투자가 아닌 큰 프로젝트를 맡고 대규모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총동원했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때로는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점점 큰 힘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루하루 쌓여갔다. 내가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난 후 어느 날 전 남편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그거 잘하고 있냐? 무슨 일? 부동산. 좀 해봤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웃었다. 그때 그 남자는 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갇히게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당신,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내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봐.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한 줄기 강한 자부심이 솟구쳤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내가 이뤄낸 모든 것은 내 노력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믿음 덕분이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그런 결심을 굳힌 나는 드디어 첫 번째 큰 프로젝트를 마쳤다.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과 소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프로젝트가 끝나자 나는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내 노력에 투자했던 시간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내 첫 번째 큰 성공을 이뤄낸 나는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거듭났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순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기쁨이 있었다. 이제 나도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 말을 내가 내뱉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내 삶의 모든 의미가 달라졌다. 전 남편과의 갈등, 과거의 눈물과 아픔들,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간 일이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믿고 나아가며 내 꿈을 이루는 여성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 나는 정말로 알게 되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성공을 온전히 내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순간을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 자신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동안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저 살아가는 데 급급했고, 때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았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무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딸과 함께 살며 얻은 사랑과 신뢰는 내가 가장 큰 자산임을 깨달았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제 내 삶은 나만의 것이다.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확신이 생겨났다. 그리고 내가 꿈꾸던 그 삶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나는 이제 남들처럼 부유하거나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아도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았다. 내가 일으킨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작은 사업 하나가, 그리고 내가 처음 시작한 부동산 투자가 이제는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고 자만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늘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했다. 한 번은 딸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나도 엄마처럼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또 한 번 눈물이 났다. 이제 딸도 나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다. 나는 이제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모두 얻었다. 나는 과거의 그 두려운 자신을 떠나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열었다. 그 순간이 내가 이 모든 여정을 끝내고 진정으로 나만의 길을 갈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여성이라며 칭찬할 때마다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게 이뤄놓은 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어떤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된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부모가 아니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이 아닌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 내가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를 믿고 나아간 용기가 있었다. 이제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나를 믿고 살았다는 것이다.